집단에서의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의사결정하는가? 내가 개인이 하는 의사결정하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둘 이상이 하는 것이 나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집단이 게 잘 되면 좋은데, 이 집단 속에서 어떤 리더는 어떻게 또 행동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갈등과 협력해서 우리가 집단 속에서 어떻게 갈등이 일어나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협력을 해야지 하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9장 집단, 사회적 집단에 대한 역량 해서 한번 같이 우리 선생님들하고 한번 읽어보고 같이 또 배워보고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사회 심리학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또 사람들에게 이모저모로 많은 것을 실험을 하고 그 실험 속에서 함축되어서 또 열거되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실험했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더라라고 이런 것을 이렇게 관심을 갖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챕터에서도 지금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챕터 9장 앞장에 보면은 여기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 하면은, 2003년도에, 워싱턴 DC의 맑고 시원한 봄날, 조지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에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상황실에서 최고 참모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그 소집 이유가 뭐냐 하면은 몇 달간의 노력의 결과 바로 이제 이라크 공습에 대한 최후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라크 침공 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것이 심리학자들의 일이고요. 또 모든 종류의 중요한 것들이 이와 또 비슷하다고 어떤 결론을 맺어지는 거고요. 통계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 해서 전문가 집단은 개인보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책의 시작부터가 심리학자들의 사회 심리학자들의 관심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장에서도 보면은 어떤 이렇게 미국 정부에서 뭐 세계 정세라든가 국가 안보, 인권, 군사기술 어떤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제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할 때 이 전문가들 함께 모여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것을 기대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집단의 응집성이 유지하고자 하는가? 아니면은 지도자를 기쁘게 하고자 할 때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총대 매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이 집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에서도 집단의 속성과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데 이것이 사회심리학자들의 오래된 주제 중에 하나라고 첫 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갑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집단 그러면 다 알고는 계세요. 집단 뭐 우리가 뭐 우리 저기 샵도 다 집단이지 않을까? 똑같은 헤어를 하러 온 사람이라던가 네일을 하러 온 사람이라던가 아니면은 마사지를 하러 오는 사람 다 집단이지. 맞습니다. 그 정확한 정의가 뭐냐 하면은 보통 3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공통의 목적이나 필요를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서로 영향을 주는 거를 우리는 집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단의 정의, 단어에 대해서 풀어줬지요. 그런데 여기서 또 말하는 또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모여 있다고 해서 집단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예시가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6명이 각자 공부를 하면은 그건 집단이 아니됩니다. 각자 공부입니다. 개인 공부는 아닌데 함께 시험 공부, 함께 뭐 이제 국어에 대해서, 뭐 수학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명예에 같이 할 때는 집단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 지금 샵이 집단 속에 있는 거겠죠? 와서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러나 같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통의 목적은 내가 헤어를 예쁘게 한다던가, 또 네일로 손을 더 아름답게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거겠죠. 이것이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왜 집단에 속하려 할까요? 말이 조금 질문이 좀 그렇네요. 우리는 늘 집단 속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일부 내가 속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질문을 할까라는 의문점이 저도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집단이라는 것에 속하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라고 합니다. 했지요. 우리가 이제 먹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자고 또 배설하고 이런 것의 기본 욕구도 있지만은 그거 외에도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어떤 기본적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욕구가 인간이 이제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 관계를 맺고 어울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남과 동시에 엄마라는 사람의 품에 앉아 첫 이렇게 우리 이제 젖을 물음으로 말미암아 엄마의 심장 소리와 모든 것을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엄마의 따뜻한 모유라던가 엄마의 따뜻한 살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관계를 맺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전부터 태중에 있어도 엄마의 모든 것을 듣고 배우고 따라한다는 우리가 이제 그래서 태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대 때부터 함께 살아오면서 또 사냥이라던가 또 육아라던가 농사 뭐 이런 것들이 친화적으로 유대감 있게 하는 것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론이 바로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겠지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은 사회적 소속감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집이라는 가장 작은 첫 사회의, 집단이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속에는 소속감을 줘야 되고 있고요. 뭐, 이렇게 학교, 동아리, 뭐, 교회, 스포츠, 뭐, 그래서 동호회들이 엄청 많이 발달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은 집단은 소속감뿐만 아니라 특별한 존재감이 줄 수 있는 데를 더 선호하고, 또 그 사람들이 그쪽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왜 특별한 존재감을 줄 수 있는 거.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이렇게 요새 그 당근마켓에 제가 가끔씩 보면서 의아할 때가 있는데요. 이게 세종은 신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부에서 많이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당근마켓에다가 그런 게 올라옵니다. 저는 뭐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뭐 여기 친구가 없습니다. 어, 저녁 시간에 뭐 저랑 뭐 차 한잔 할 사람 아니면 가볍게 술 한잔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당근마켓에서 올라오는 걸 많이 봅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세정 온 지가 여기 이제 이사 온 지는 5년밖에 안 됐지만은 그 5년 사이에 제가 세종이 굉장히 낯설었었거든요. 그 전에 여기 이제 센터가 세종에도 있었고 대전에도 있었으니까 왔다 갔다 했지만은 그때 모든 삶의 중심이 대전이니까 전 대전 쪽에서가 편하니까 여기는 와서 상담만 하고 아니면 어떤 가리키는 거 어떤 그런 거만 딱 하고 얼른 이제 대전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차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일밖에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와서 보니까는 이 세종이라는 곳에 너무 제가 아는 곳이 없는 거예요. 사무실 집밖에 아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뭐 지금이야 이제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선생님들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세종에 뭐 이렇게 복합 커뮤니케이션 뭐 이래서 복컴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소속된 것도 많고요. 동아리도 많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렇게 어떤 소속되는 것을 나도 모르게 찾고 있는 제 자신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소속감이 있다. 그래서 우린 집단 속하려고 한다. 이 말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람을 만나고 이런 거는 잘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취미, 뭐 이렇게 그림 전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거나 또 그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등록을 해놓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렇게 알람이 뜹니다. 뭐 어서 어서 무슨 이렇게 전시합니다. 그러면 저도 따로 모이면 안 가도 그 정보를 가지고 제가 또 찾아가서 제가 또 보고 싶은 곳이 있으면은 그 전시를 구경하는 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게 사회적 소속감이 그 필요하고 또 하려고 합니다. 괜히 혼자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외롭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다른 사람도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은 집단에 속하려고 하는 거 봅니다. 그래서
이 집단에 속하려고 할 때는 정체성과 규범에 이제 제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집단은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게 도와준대요. 맞겠죠? 제가 저는 이제 그림을 가지고 분석하고 가리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을 미술 심리 상담사 자격증이라는 것을 제가 가리키고 그림을 그리게 하고 분석을 하고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지만은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게 도와줄 때 집단이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상담 외에도 이렇게 집단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이렇게 미술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하겠다. 기본적인 그림을 어떻게 가지고 이런 것은 어떤 상징성이 있는지 또 그런 걸 알아야지만이 이렇게 내가 일을 하는데 또 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또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에 갈 것이고, 또 뭐 이렇게 수영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뭐 수영 또 동아리를 가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만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바람직한 행동 인지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규범을 제공해 주는데요.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가장 쉽게는 우리가 이제 도서관에서 조용히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어, 많이 그동안에 우리가 배운 학습이기도 하지만은 도서관이라는 곳에 집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개인적으로 일을 하든 집단으로 일을 하든 뭔가 내가 그 속에 속했을 경우에는 어떤 기본적인 예의 범절이죠. 그런 건 사회적 규범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에도 그들만의 특징적인 행동을 이렇게 좀 가지고 있고 자기네는 이렇다라는 어떤 어떻게 보면 그 규범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단의 구조와 또 이제 기능을 보면은 보통 3명에서 6명 정도가 이제 이게 적절하다고 해요. 저도 집단으로 상담하게 되면은, 대여섯 명 정도가 이렇게 한 클래스로 A 집단, B 집단 나누기 가장 좋더라고요. 이게 너무 크면은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상호작용이 좀 많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그 내세우는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나, 한 5명, 6명 정도 되면은 자기들 한 걸 가지고 또 함축해서 이야기를 잘 나눠가 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은 3명, 6명 정도가 좀 이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너무 또 크면은 우리 약간 상호작용이 줄어드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이제 그러면서 약해진다라고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의 규범과 역할이겠죠. 사회적 규범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집단이 기대하는 행동의 기준이 사회적 규범이겠죠. 어, 저희 그 미술 그 전시회를 보는 그 동호회에서도 거기에 써 있습니다. 개인적인 거를 뭐 올리지 마십시오. 어떤 그 전시회에 대한 어떤 공유, 좋은 정보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규범을 하고 정해져서 거기에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이렇게, 집단에서도 사회적 규범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또 우리가 사회적인 또 역할이 좀 있겠죠. 집단 내에서 각자 맡은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각자 맡은 역할은 내가 거기서 리더를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거를 서포트를 하고 있는지 또 그래서 우리가 뭐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이런 식으로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 맡아진 역할들을 가지고 일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음, 또 재밌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책에서는 굉장히 시들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쭉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페이지 292쪽에 보면은 또 제수들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짐바도라는 이분이 학생들을 이제 이렇게 또 실험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무작위로 몇 명은 간수를 하고 몇 명은 재수를 하고 이렇게 나눠서 역할극을 시켰는데 이 역할을 하다 보니까는
그 집단 나도 모르게 며칠 지나고 보니까는 간수는 간수처럼, 재수는 재수처럼 행동을 하고 있더라라고 이렇게 실험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학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을 통계를 내고 공통적인 것을 뽑아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게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제 보급하고 알게를 하겠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 나도 모르게 그 며칠 사이에 내가 간수로 행동하고 재수를 한다 그러면은 이것이 어떤 인간에게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몰두하는 것은 좋지만은 학생들이니까는 학생들에게 이게 좋은 행동일까? 아닐까? 뭐 이런 이제 과목 실험에 대해서 이제 한 거겠죠, 이제. 그래서, 이 시험이 이제 한 6일 만에 저 중단이 됐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역할의 힘이 그 사람의 정체성과 이제 행동에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거였지만은 이렇게 며칠 만에 간수처럼 행동하고 채소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실험했던 요 분도 많이 놀랬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실험을 통해서 했던 교훈이 뭐냐 하면은 너무 주어진 역할에 지나치게 몰입하면은 자신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어떤 집단에서는 내가 어떤 동호회든 어떤 종교 집단이든 그런 데서 보면은 뭐 회장, 부회장, 총무 이렇게 서기 이렇게 다 맡은 가 임무가 있는데 그 총무라는 분이 거의 일을 맡아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총무가 너무 일을 혼자 맡아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 일이 즐거움이 아니라 때로는 나 혼자서 뭔가 내가 다 하는 것 같은 힘듦이 어떤 한계가 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신을 또 잃어버릴 수가 있고, 그 자신을 또 그것 때문에 그 집단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이제 그 임원으로서의 그걸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단의 응집성, 한 집단에서 구성원을 하나로 모으고 상호 호감을 촉진하는 그 성장은 집단의 응집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응집성이 때로는 필요하겠죠. 우리 이제 그 월드컵 경기할 때 보셨죠? 대한민국. 그때하고 요새 이제 야구 시즌이더라고요. 그러면 야구장에 모인 분들의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그 하나가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그 펜 있죠? 또 무슨 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앉아 똑같은 옷을 입고 막 열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응집성은 때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집단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개인의 행동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이제 주위에 있을 적에 또 어떤 식으로 또 다르게 이제 행동을 하는가. 그러니까 집단 안의 개인 행동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여기서는 사회적 촉진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사회적 촉진이란 것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개인적인 것에 그 평가되는 상황일 때, 어떤 과제 수행을 항상 복잡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저하되는 경향성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단 안의 개인 행동이 우리가 이제 그걸 이렇게 평가받아야 할 때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에서 내가 회장 총무로서 모든 일을 할 때 잘 안 됐을 때 다른 사람과 있을 때에 같이 일을 해야 되지만은 그 속에 내가 총무로서 일을 잘 했는가 하는 어떤 평가받고 이렇게 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단순한 거를 계속 복잡한 과제 수행은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책 페이지 29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책에서 또 이제 사례들이 많이 나온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대표적인 이제 실험 해봅니다. 집단과 또 개인이 있을 적에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페이지 297쪽에 보면은 또 재밌는 또 방법을 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바퀴벌레 실험이라는 거가 있는데요. 어, 뭐 사람은 바퀴벌레 아니겠지만 어쨌든 바퀴벌레 집단이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바퀴벌레는 다른 바퀴벌레가 다른 방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사실 없겠지요. 근데 그들은 다른 바퀴벌레의 존재하에 깨어 있어야 한다 합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나갈 길을 찾아가겠죠. 근데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순한 그 벌레가 미루를 탈출할 때, 바퀴벌레가 미루를 탈출할 때, 다른 바퀴벌레들이 지켜보면 더 크게 탈출한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집단에서 개인적 행동이겠죠, 이제. 근데 이제 복잡한 미로 있죠. 단순한 거는 내가 빨리 후다닥 나가면은, 쟤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복잡한 미로에서는요, 어, 다른 바퀴벌레들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더 느리게 탈출한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개체들의 존재 자체가 어떤 수행에 어떤 영향을 줄 때 그 동물을 보고서 따라하는 거겠죠. 적용하는 거겠죠. 그렇게 그 이야기가 페이지 297쪽에 사례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는 점에 이제 중점을 많이 둔다는 거죠. 그래 단순한 거는 빨리 나가 탈출하는데 이렇게 복잡한 거에 있을 때는 약간 느리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빠져나가는 그런 것이 있더라라고 이제 이렇게 바퀴벌레 실험을 통해서 사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또 얘기가 나오네요. 시험을 혼자 보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볼 때 더 집중이 잘 된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익숙하지 않은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굉장히 긴장해서 실수가 더 늘어나기도 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볼 때, 혼자서 보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볼때 더 집중이 잘 되고 그 학교에서 전체적인 시험을 그렇게 보는가 봅니다. 우리도 중간고사 보았지만은 우리 선생님 혼자 와서 볼 때보다는 그래도 주변에 우리 같이 공부한 선생님 계시니까 더 이렇게 집중이 잘 되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어 자체가 좀 어렵고 이런 우리가 이제 풀어주는 이런 방법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사실은 우리가 늘 해왔던 건데 이렇게 다시 언어적으로 풀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날까요? 이렇게 집단에 있을 적에 집단에 따라가고 또 집단 속에서 내가 개인적인 행동을 또 이렇게 하고 또 단순해서는 쉽게 빠져나가고 복잡할 때는 약간 눈치 보고 천천히 빠져나가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이 설명을 가지고 세 가지 이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성 이론이라 그래서 타인의 존재가 그 신체적으로 각성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숙한 반응은 더 쉬워지고 새로운 반응을 더 어렵게 된다고 해요. 각성이죠. 저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익숙한 건 어때요? 내가 어, 빨리 그 일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더 쉽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새로 시작하는 거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만약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수업을 했다 그러면 제가 성격 유형 검사라는 걸 한번 해봤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격이 이렇다 저렇다 그거가 결론이 사실 아니고 그 성격을 보면은 어,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16가지의 성격 유형이 있고, 또 거기에서 이제 네 가지로 해서 이제 뭐 SN이 뭐 NF니 NT 뭐 NF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그 이제 우리들이 많이 아는 이제 SJ가 들어가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각성 이론이 더 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분들은 그동안에 학습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눈으로 보고 오감이거든요. 그 센싱 오감을 통해서 내가 보고 느끼고 맛보고 체험한 것에 대해서 더 내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모두 다 똑같이 편해지는 건 아닙니다. 성격에 따라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익숙한 것을 쉬워서 대부분 식당도 거의 간대를 갑니다. 내가 맛있게 먹으면 다른 사람을 모시고 또 거길 또 가고요. 또 다음에 또 다른 또 분을 모시고 거길 또 갑니다. 익숙한 것이 더 쉽고 맛있고 깔끔하다면 글리가는 거야. 계속 몇 번 이렇게. 그러다가 또 이제 뭐 새로운 것을 또 이제 발견했습니다. 식당에서. 이것도 내가 먹어봤는데 괜찮다. 이렇게 새로운 것에 반응이 있을 적에 내가 경험하면은 또 모시고 갑니다. 그쪽으로. 그런데 새로운 것을 찾아서 옮길 때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SJ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성격 유형의 선생님들, 우리 사람들이 더 이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익숙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쉬워서 하는데 처음에 딱 그걸 경험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더 쉽게, 더 가감하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합니다. 경험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각성 이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이제 그 예술가적인 분들, 어떤 이렇게 뭐 어쨌든 미용이든 네일이든 이런 것도 다 이제 예술적인 거죠. 음악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 유형은 거의 이제 SP라는 것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성격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SP가 들어가는 성격의 사람들은 굉장히 그 예술적인 거를 많이 좋아하고, 또 관심도 많고, 또 그것이 내가 꼭 전문가가 아니어도 궁금해서 자꾸자꾸 이것저것 해버립니다. 손재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가라든가, 이렇게 음악가 이런 분들이 SP가 들어가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성격유형 검사도 이렇게 또 그림하고도 연결도 같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론도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염려 이론이라는 또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평가하고 있다고 느낄 적에 더 긴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요 긴장감이 더 심한 사람이 SJ형들이고요. 들어간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남이 날 평가해줘. 앞에 서는 거 막 좋아하고 자신감 있는 분들, 준비를 철저하게 하신 분, 엔티들은 당당하게 자기 모든 일을 합니다. 그리고 SP형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이 시간을 즐기면 되지. 뭐 이 시간 뭐, 그래,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야? 이 시간 뭐 내가 하고 싶다 하면 되지 않겠어? 이것도 좋은 경험이야. 이렇게 말이 달라지고, 기본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누군가 나를 평가할 때 더 긴장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성격도 같이 간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수행에 이제 어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긴장하니까. 우리가 긴장하게 되면 어때요? 손에 땀이 난다던가, 식은땀이 난다던가,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발을 이렇게 막 이렇게 떨고 있다던가, 이런 거겠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평가, 염려, 이론이라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주위의 분산 이론이래요. 이거는 어떤 타인의 존재를 분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주의가 좀 약간 좀 이렇게 넓어지고 확산되고 또 각성의 어떤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분산하는 이론이 있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분산할 수 있는 이론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이론들이 토탈 나오더라 사람들은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사회적 태만이라는 또 말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사회적 태만에서 다른 사람의 존재가 우리의 긴장을 풀리게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맞죠? 태만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로는 사회적 촉진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촉진이란 말은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존재할 때, 어떤 개인적인 일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때 향상되거나 때로 이게 저하되는 현상은 사회적 촉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거는 언제가 향상되냐 하면은 단순하거나 익숙한 과제. 이거는 완전 SJ가 들어가신 분들이겠네요. 그래서 자전거 타기라든가 암기 이런 것들 이제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전거 사실 저는 못합니다. 운전은 잘해도 그래서 한번 자전거를 타본 사람들은 익숙한 과제니까는 그때 막 더 열심히 하고 항상이 막 되겠죠. 그런데 이게 또 저하될 때가 어떨 때냐? 그러면 복잡하거나 낯선 과제일 때 어떤 고차원적인 문제 해결 같은 거 이런 것들 주변 환경에서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존재에 따라서 내가 어떤 각성되는 게 증가되느냐 또 저하되냐 그것이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회적 촉진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 태만입니다. 우리들 긴장을 풀리게 하는 거죠. 사람들의 존재에 따라서 두 번째 사회적 태만인데 이 태만이란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적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어떤 수행하고자 하고 이런 것들이 평가될 수 없을 때
평가가 안 될 때, 이거 평가되는 게 아니다라고 할 때, 태만해져서 단순한 과제 수행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일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복잡한 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어떤 이렇게 향상되는 경향성을 보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 과제에서는 개인이 조금 더 노력을 덜 하는 노력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것이 사회적 태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거의 발생 여부는 개인의 기여도가 식별되지 않을 때, 남이 나를 평가하지 않을 때,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이제 약간 태만적인 모습이 나타나고요. 또 책임을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고 집단이 같이 움직여서 뭔가 할 때는 어떤 책임이 분산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럴 때도 나는 사회적 태만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그림은 저희가 299쪽에 나오는 책에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난 거예요. 타인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개인의 노력에 어떤 평가가 될 때, 평가가 없을 때, 그렇지 평가가 될 때는 어떤 평가의 불안감, 뭐 이런 거, 경계 이런 거 생기고 또 각성이 생기고 그러고 나서 그 각성을 통해서 단순한 가질 때는 수행이 이제 항상 이렇게 향상되고요. 복잡한 가질 때는 수행이 저하되더라. 이 그림이고요. 말한 거의 이제 그림입니다. 타인의 존재에 따라서 내가 어떤 평가가 없을 때, 그럴 때는 어떤 평가 불안이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졌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그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새로운 단어가 또 한 번 나왔네요. 몰개성하, 그래서 군중 속에 묻히다. 군중 속에 묻히다. 우리가 이제 군중 속에 묻힐 때가 많이 있지요. 같은 일을 할 때라도, 같은 동호회 모임이 할 때라도 어떤 군중 속에 내가 자신이 묻혀 있는 거겠죠? 이럴 적에 우리가 뭘 개성하라고 하는데, 군중 속에 있을 때와 같이 사람들이 인명화가 돌 때 행동에 대한 규범의 제약을 덜 받게 된다는 거죠. 군중이 있으니까 나 혼자만이 굳이 뭐 잘할 필요는 없거든요. 내가 그림 전시회 간다던가 어떤 뭐 축구 동호회를 갔을 경우에 내가 몇 가지 일만 하면 되는 거 내가 수비냐 아니면 공격수냐 뭐 거기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혼자서 수비도 끝까지 해야 되고 공격도 끝까지 한다 그러면 어떤 그런 걸 제재를 많이 받겠죠. 그러나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물 개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명성이라던가 집단의 속성에 따라서 사람들이 행동의 규범의 제약을 덜 받게 되는 것이 몰개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약탈이던가 방화, 폭력적인 행위들, 뭐 군인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뭐 군중 폭도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 합니다. 지금 뭐 저희 나라 지금 새로 대통령 뽑을 때 시기가 돼서 지금 거리마다 이제 굉장히 이제 이렇게 그 뭐지 이제 후보자들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손을 막 흔들면서 하잖아요. 뭐 2번, 3번 이러면서 막 하고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제 개별적으로 제가 아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굉장히 숫기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속에 가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 내에서 똑같이 이렇게 자기가 이제 그쪽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그때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마스크도 가리고 모자도 썼겠다. 다른 분들 같이 하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뭘 계세요가 이런 거구나. 군중 속에 묻힐 때는 내가 약간 좀 가감하게 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책임감이 떨어지는 거겠죠. 내가 다 책임을 질 필요 없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것만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집단의 규범에 쉽게 따르게 된대요. 뭘 개성화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그림도 우리가 페이지 301쪽에 나오는 건데요. 이건 이제 뭐 KKK하고 집단이라고 아마 미국서 유명한 집단이 예전에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요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의 전체 흰모자를 좀 썼지요, 이렇게. 그리고 십자가를 불태우는 거였는데 이게 한 사람이 십자가를 태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많은 사람들이 같은 옷을 입고 하니까 같이 군중에 따라서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조직 속에서는 굉장히 약간 흑인 노예에 대해서 이제 할 때 가감하게 이런 행동들을 많이 했답니다. 어떤 백인이 우월했던 그 시절에 백인들이
그래도 그 와중에도 이제 어떤 흑인들에 대해서 존중감 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면 요 KK 집단이라는 분들이, 그 흑인들을 이렇게 좀 뭔가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을 잡아다가 굉장히 혹독하게, 잔인하게 이렇게, 일을 저지른 그런 모습이 이제 KK 비밀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잔인한 비밀 조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건 책에도 조금 나오긴 해요. 근데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뭘 개성아 굳이 이렇게 십자가까지 이런 유명한 집단이라 책에 나와 있지만은 우리도 이런 걸 많이 보고 있지요. 뭘 개성아적인 행동들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사이버상의 뭘 개성합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 나라에도 많이 있지 않은가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음, 어, 특히 이제 어떤 탤런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행위를 보고 안 좋게 뭐 신문에 나거나 어떤 TV에 뉴스 나왔을 때 어때요? 우리들은 아우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그래 좀 안타깝다. 잘 좀 나가면 될 텐데 이런 생각 하는데 이 사이버상에 뭘 개성어를 가진 사람들의 심리가 모르잖아요. 내가 뭔 글을 쓰든 간에 그럴 적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악플이라서 이런 걸 많이 단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탤런트들이 이제 자기가 살려고 선택한 것이 이제 자살이었고 이렇잖아요.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거죠. 음, 그분들은 그냥 자기 어떤 감정들을 막 적은 것 같은데 그거를 읽는 그 탤런트 연예인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는 거죠. 이제 악플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예전에 그 뭐 싸이월드 뭐 그런 것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세이클럽 이런 거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그런데 제가 꽤 오래됐어요. 제가 30살 후반? 네, 그때쯤 제가 이제 성폭력 상담소에서 일을 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성폭력 당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애가 굉장히 키도 작고 왜소해요. 그래서 애가 항상 뭔가 이렇게 키도 작고 움츠리고 다녀. 어깨도 움츠리고, 표정도 무표정이고, 그건 말도 짙고, 또 애가 이렇게 딱 보면 너무 그냥 너무너무 왜소한 거예요, 애가. 그래서,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어, 아빠가 새아빠인데 아빠에게 성폭을 당하면서 어떤 그런 것들 수치감 중학교 오면서 올라온 거예요. 배우다 보니까 이게 아빠가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감정의 수치감을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 하던 그 친구가 그때 싸이월드 어디에서는 자기 얼굴이 보여지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 친구를 모르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막 진짜 날개가 있는 것 같아. 너무도 과감하게 막 날아다니고 글 쓰는 거 보니까 얘가 얘인가 싶을 정도인 거예요. 사이버상에서의 그 아이의 모습과 실제로 내 앞에 있는 이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보여지지 않을 때는 이렇게까지 가감하게 행동하는 아이인데, 이렇게 눈앞에서 상담소 왔을 때는 이 모습하고 어느 것이 진짜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상의 어떤 그 물개성하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모습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집단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는 늘 이렇게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럴 적에 내가 한 명보다 둘 이상이 나은가? 이런 지금 질문을 하고 책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집단에서 결정할 때 어떤가요? 내가 한 명으로서 어떤 집단에서 내 방법대로 딱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것이 옳구나. 내 방법이 옳았지만 더 플러스 돼서 풍성하게, 좀 더 진지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은 항상 더 나은 결정을 내릴까요? 음,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어떻게 뭐 더 나은 결정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 이유는 어떤 우리의 실수들을 교정할 수도 있고요. 또 다양한 관점에서 또 사고의 폭을 넓혀서 보고 이해하고 듣게 되니까는. 그렇지만 그것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그 결정권을 우리 드레스백을 리더하는 사람에 따라서 하는 것도 옳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뭐 특별히 동호회 모임은 없지만은 이렇게 그 미술 전시회를 보는 그 동호회에서 전시가 막 올라옵니다. 그럼 제가 거기다 댓글을 꼭 봅니다. 저도.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봤는데 이거 너무너무 그런 것 같아요. 대전에서 지금 뭐 이렇게 전시를 하는데, 우리가, 가격 대비를 보니까 너무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풍성하지 못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려고 했던 건데, 잠깐 어때요? 주춤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분의 의견들을 막 들어서 내가 결정도 하게 되고, 정말 내가 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이 말씀하신 것이 정답은 아니겠지만은, 이분이 느꼈고, 다른 분들 몇 명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나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죠. 이걸 꼭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거를 입장료를 끊어서 내가 가야 되는데, 어,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런 관점들 내가 막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직 끝은 않았습니다. 저도 좀 더 생각하고 보냐고요.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단의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어떤 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분의 의견도 나에게는 어떤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 그런 것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집단이라고 아까 다 옳은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왜 집단이 실패할 수도 있죠? 네. 이 집단의 이제 실패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집단 내에 이제 상호작용을 방해가 될 때 어떤 그런 가정의 손실이 일어난다 합니다. 이거는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의견이 무시되거나 이제 묵살될 때 그거를 갖다가 이제 가장 유능한지 파악하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할 때 가정의 손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서로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지 않을 때, 사실 이렇게 우리가 그 뭐를 가고자 하고 먹고자 하고 무슨 맛집 또 꼭 뭐 5월달에 가봐야 어떤 유명한 장소들 그때 거기 댓글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그거를 내가 듣고서 가는 거하고 그냥 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댓글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내가 참고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 의견을 너무 진지하게 듣지 않을 적에 또 한 사람의 어떤 그 이야기를 뭐 지배적 토론적으로 막 지배를 할 때 가정에 손실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집단이 실패하더라. 집단의 판단이 의결이 이렇게 실패를 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어, 정보의 공유를 실패할 때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를 공유되지 않을 때 우리는 사실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 어느 곳이 참 멋있더라라고 생각해서 저도 가고 싶은 곳을 제가 늘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데 제가 그 밑에 글을 안 본 거예요. 어, 거의 예를 들어서 화요일 날이 휴무인데 그걸 안 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화요일 날 갔을 때 어때요? 되돌아오는 그런 확률이 생깁니다. 또 그리고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이 돼야지만이 뭐 청남대니 서울의 시청 옥상이니 또 옥천에 무슨 그 뭐 천상의 정원 이런 데는 다 인터넷에 예약을 해야지 가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제가 한번 갔었습니다. 옥천에. 그랬다가 못 들어가 그냥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아는 정보를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좀 더 내가 구체적으로 다 밑에 글을 보았을 때는 이런 실수가 좀 덜하겠죠. 이제 그런 얘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교류기억. 그래서 구성원들이 정보를 나누고 기억하고 서로에게 의존한 시스템이 이제 교류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보를 나누고 기억하는 거죠. 음,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여기 예시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제 각자 일을 해요. 저하고 남편 정반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 내 일을 잘 모르고 난 그 사람 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무 보완적인 거를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때로는 그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서로 모르니까. 그런데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저희가 똑같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음악회 가는 거 뭐 이런 걸 좋아합니다. 뭐 국악도 좋아하고 뭐 클래식도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언제 저희가 이제 시립 교양학 때 사는 음악회가 뭐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애기 아빠 미리 예약을 했습니다. 뭐 목요일 몇 시 뭐 이런 식으로 예약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휴대폰 다이어리에다가 이렇게 저장 안 하면 저도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막, 그리고 이제 열심히 막 일을 하고 있는데 그날, 다음날 아침에 그러는 거예요. 당신 오늘 저기 갔다가 끝나고 바로 와서, 왜 바로 와? 내가 그랬더니, 저를 그냥 탁 쳐다보면서,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면서, 오늘 우리 저기 저녁에 음악회 가기로 하지 않았어? 최선 여기서 세종에서 몇 시에 떠나야지 갈 수 있으니까는 그 시간 맞춰 와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은 거예요, 제가. 이런 거겠죠. 어떤 그 일정을 기억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서로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저희가 서로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가장 귀한 거, 소중한 거,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1번은 뭐, 2번은 뭐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만 딱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는 그 음악회라는 남편과 함께 가야 될 거를 제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같이, 네, 남편과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기억이 있으면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그날 늦지 않게 들어와서 저는 딴 약속이 있었거든요. 강의 끝나고 제가 얼른 급하게 그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취소를 했답니다. 남편하고 이게 먼저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런 모습을 교류의 기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사고가 일어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단의 응집력이 너무 강할 때도 어떤 집단의 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 뭐죠?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다. 제가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응집력이 너무 강할 적에 어떤 그 페스티벌 무슨 모임에 갔을 적에 사람들이 막 같이 한 곳에 모였잖아요. 공통점을 가지고 모였는데 너무 응집력이 있다 보니까 이태원 사건 아시죠? 같은 목표를 가지고 다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응징력이 많고 어떤 그런 그 골목의 어떤 상황들 이런 거를 다 모르고 골목을 다니다 보니까 큰 사고가 일어났던 그런 거 아시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응징력이 강할 때도 집단적인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떤 그 판단보다는 집단의 화합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을 경우에 어떤 집단의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미국 대통령 쿠바 침공 결정은 책인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시간 많으니까. 음, 또 집단이 이제 극으로 치닫을 때 집단의 극화라고 해서 여기도 이제 예시로만 보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저라는 이제 어, 유부남이 있는데요. 두 자녀가 있는 유부남인데, 이분은 이제 안정적이고 보수가 낮은 직장에 다니면서 은행에 저축해둔 돈이 이제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노저에게 주식에 대해서 팁을 알려준 거예요. 지금 이곳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성감 3배가 오를 수 있고 실패하면은 그냥 완전 휴지 조각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노저라는 이 남자분이 성공하면 3배가 오른다는 그 말에 더 꽂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생명보험을 해약해가지고 그 회사에 투자를 해야 할까? 또 할까? 막 이렇게 생각을 막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주제에 대한 집단으로 토론했을 경우에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그래서 어,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에서는 100%가 투자해야 한다라고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잘 됐는지는 그 뒤에 따로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개인보다는 어떤 그 집단의 결정이 더 극단적인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지금 형편상 볼 때는 내가 투자하면 안 되는 거겠지만은, 나한테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괜찮아, 괜찮아, 해봐, 괜찮아. 이렇게 할 때는 나도 모르게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자기 생명보험을 해약해가지고 이거를 투자해야 될까, 말까, 막 고민하면서 이거를 이제 주변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초기에 위험을 감수하려는 경향이 있을 때는 어떤 집단에게 더 이렇게 위험한 것을 선택하려고 한대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조심스럽게, 초기 조심스러운 경향이 있다 그러면,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면 덜 위험한 선택을 하겠고, 또 조심스러운 경향으로 이런 걸 선택할 때는 보수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극단, 극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단의 극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또 있겠죠. 그 이야기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첫 번째로는 설득적인 이제 논거를, 설득적 논거 이론 그래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인의 집단의 토론의 다양한 어떤 논의를 듣고 오겠지만은 다른 사람이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자신의 기존 입장을 지지하면서 더 극단적으로 강화할 때, 이럴 때 집단의 극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 사람의 노저가 이제 갑자기 이제 죽게 되면 아이들이 큰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이제 이럴 적에 이를 고려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도 더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서 듣는 것에 따라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로 치닫게 행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좀 더 내가 좀 이렇게 좀 약간 입장을 낮춰서 판단하는데 좀 안정적으로 하는가 이제 그런 얘기겠죠.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토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큰일 같은 거 더 하겠죠. 그래서 그들과 비슷하거나 약간은 더 이렇게 극단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어떤 그 좋은 집단의 구성원을 보이려고 한다 합니다. 그래서 극과 극으로 가지는 않겠죠. 이렇게 해서 집단의 가치가 위험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것을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더라. 이런 것들이 집단의 극화가 일어나는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집단에서 이제 리더가 해야 될 행위가 있겠지요? 그럼 리더십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의 결정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이제 리더십이잖아요. 그래서 뭐 심리학자라든가 역사학자들, 뭐 정치가인들은 이런 흥미로운 주제를 많이 갖고 있고 리더가 되려고 합니다. 집단의 리더가 되려고 그러면은 또 많은 것을 알아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집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집단의 리더십에서 첫 번째는 유인의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인의 이론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면은 우리가 리더는 타고나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특정 성격 특질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론을 얘기할 때, 저 사람은 대통령이 될까, 뭐 태어났어, 뭐 이런 거 있죠. 유인의 이론, 이런 것이 있고요. 이 유인의 이론에 적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지능이 좋아야 된다. 머리가 좋아야 된다.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용기가 남다르된다. 옳고 그름이 빨리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 이런 거겠죠. 그리고 외향성이 된다. 너무 내향성이면은 많은 생각하다 보면은 어떤 큰 일을 하지 못한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실제 연구 결과에서는 이런 특성이 리더십의 효과성에 어떤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리더라는 그 모델을 딱 볼 때 이렇게 돼야지만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또 합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성격이 맞는 사람을 또 뽑는 경향이 있겠지요. 음, 두 번째로는요, 리더십의 이제 스타일이라는 게 있답니다. 리더십이 어떻게, 어떤 사람, 어떤 방법으로 이제 리더십을 하고 있느냐. 거래적인 리더십이 있다고 하는데요.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는 어떤 보상을 주겠다. 그다음에 조직의 일상생활의 운영을 척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지금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마 이것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단기 목표가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 내가 여기를 출마하고 내가 여기에 대기 위해서는 밑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거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됐을 경우에 뭐 그런 보상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리더를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받고 그 밑에 사시는 분들도 나눠갖고 이런 게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변혁적인 리더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장기적인 거랍니다. 장기적인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서 할 때는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유도하는 거죠.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는 어, 아무래도 이제 장기로 가서 좋을 게 있을 것이고, 단기로 가서 좋을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는 어떻게 그 스타일로 개인의 사람마다 다르겠죠? 우리 선생님들은 단기일까요? 장기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리더십에 대해서 스타일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어떤 틀을 벗어나서 사고와 비전을 강조하면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상황적 리더십 이론이 합니다.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효과성은 리더의 스타일과 어떤 상황, 통제력의 수준을 포함한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맞느냐에 따라서 상황을 잘 맞게 리더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과제의 중심인 리더는 업무 완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합니다. 또한 높은 또는 낮은 통제의 상황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또 관계 중심의 리더도 있겠죠. 관계의 감정을 관계 속에서 감정을 중요시하고요. 중간 정도의 통제 상황에서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세 번째까지 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여기 오신 선생님들 다 이렇게 원장님들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일까요? 그런 거 한번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상황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변혁적으로 뭐 장기를 볼 것인지 거래상으로 볼 것인지 또 그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상황적에서도 이제 선과 이제 리더십이라는 게 있죠. 요 선 우리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그 리더가 거의 남성이었던 거 아시죠? 어떻게 보면 저희 나라 문화이기도 했지만은 외국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저희 나라가 좀 더 이제 아시아권이 조금 더 이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이제 지금은 많은 이렇게 리더십 자리를 진출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우리 원장님들 보면은 거의 또 여성분이 많으시죠? 근데 아직도 이제 사회적인 고정관념을 해서 장애물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근데 그 장애물이 무엇이냐면 대부분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이 어땠습니까? 집안일 할 때는, 거의 그 치마 저고리라고 해야 되나요? 한복을 입고 치렁치렁 하잖아요. 그 모습을 입고서 항상 뭐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 어머니들 모습을 많이 봅니다. 지금 사글로 보다 보면은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참 불편하겠다. 저 치마를 두르고 입고 저걸 가지고 이고 쓸고 뭐 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불편한 옷차림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복을 한 번 어쩌다 입으면 어때요? 엄청 불편하거든요. 우리는 그만큼 바지나 짧은 거에 익숙해진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벗어났습니다. 저 고정관념이 예전에 많았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의 설 자리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바깥일은 남편이, 집안일은 여성 아내가 이렇게 딱 구분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남성분들이 부엌 들어가서 뭐라도 하려고 그러면은 난리가 났어요. 어디 남자가 부엌을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여성들이 거기다 이제 누르고 어차피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 살아왔으니까 엄마가 살아왔고 우리 할머니 살아왔으니까 나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겠죠 이렇게. 근데 지금 어때요? 고정적인 관념에서 우리가 이제 좋은 리더는 그럼 남성적인 거를 많이 본다는 거죠. 고정관념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지배적이고 독립적인 거를 가져야 된다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어떠냐? 여성들의 특징은 어때요? 따뜻해야 돼. 뭐 공감력이 좋아야 돼. 이렇게 리더십과 연결되지 않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남성들이 좋아하는 여성상이 무엇입니까? 누나 같고, 엄마 같고, 이런 분들을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드라마에서 보면 뭐 밥 잘 사주는 누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올라서 한동안 막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우리 여성들이 활동을 많이 이렇게 나갔던 것 같은 장애물이었죠, 이렇게. 그리고 조금 저기 뭔가 이렇게 시장에서 열심히 뭔가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억세다는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분이 일찍 사별해서 혼자 살면은 그러니까 남자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약간 좀 업심여기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이제 여성이나 남성, 성에 따른 리더십에 달라졌고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우리 여성들이 설 자리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요. 그래서 이것의 딜레마가 뭐냐? 여성스럽게 행동하려면 리더십이 없다라고 또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여성스러우면은. 또 너무 우리가 여성적인 그 리더 말고 또 이렇게 그 약간 남성적인 행동, 리더적인 행동하면 어때요? 아유, 여자답지 못하게 저렇게 강하게 산다.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그 가부장적이고 아들 유지의 우리 문화에서는 어때요? 뭐 딸 낳다가 아들 낳으면 아들이 무조건 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맨 마지막에 막내일지라도. 그리고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가부장적인 걸 보고자 하니까 그렇게 또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농경 문화였잖아요.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여성보다 힘쓰는 거는 남성의 골격이 나으니까 사실 남성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숨어버리고 뒷 이면으로 깔리고 그냥 누나 볼 때는 남자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나 죽으면 뭐 제사밥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좀 없어졌지요. 그래서 문화에서도 또 여성의 이제 리더십 이런 것들이 많이 제재를 받고 있었구나. 뒤돌아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집단에서 이제 갈등과 협력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갈등에도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지만은 상담을 올 때, 부모가 말하는 어떤 아이에 대한 어떤 상담의 문제점에 분명히 꼭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안 보시고 자꾸 아이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요즘 엄마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아이와 갈등이 더 심해집니다. 아이가 뭔가 속일 때는 속이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얼른 안 잡아주면, 어릴 적에 안 잡아주면 이 속이는 게 습관이 돼요. 그래서 거짓말은 습관하고 또 연결입니다. 그래서 얼른 어릴 적에 거짓말했을 경우에 할 수는 있지만은 그, 어, 거짓말 하는 것에 대해서 빨리 잡아줘야지 이 아이가 습관성으로 안 가는데, 커서까지 계속 거짓말하는 아이들 보면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드라마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처음엔 작은 거짓말했는 게 먹힌 거예요. 엄마도 먹히고 아빠도 먹히고. 또 조금 더 크게 말하니까 이번에 이제 엄마 외 주변에서 다 속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습관 돼가지고 내가 요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더라. 저렇게 하면 저렇게 이런 것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속임이 커지는 거예요. 그 습관이 돼버리는 거죠. 나중에는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동안의 습관이 몸에 밴 거예요. 사고도 그렇게 뱉고 행동도 그렇게 뱉다 보니까는. 그래서 갈등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지만은 개인과 집단 서로 충돌할 때 목표나 어떤 그런 거를 이제 가지고 있을 때 갈등이 오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예시로 이제 부부 갈등이라던가 노사 갈등, 국가 간의 전쟁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렇게 뭐 전쟁 그 이야기 많이 나와요. 예시해 보면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벌써 부부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저희 나라 문화에서는 남자는 입이 좀 무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상 자기의 말을 본인의 말 하는데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근데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꼭 말로 해야 돼? 이러잖아요. 말을 해봐. 왜 그런지. 그래서 내가 고치든지 내가 도와주든 할 거 아니냐. 근데 남자들은 꼭 말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배워 문화였었어요. 그러니까 부부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건 아닌데 작은 거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가면은 어떤 갈등이 좀 덜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안 하면 자꾸 갈등이 맨 처음 작은 게 쌓였다가 자꾸 이렇게 쌓인 게 높아가는 거야. 그러면 벽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 갈등이 더 커지고 끝내는 이혼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의 시작이 크게 벽을 쌓아지는 거가 두 번의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노사 간의 갈등이 바로 이 사람들 이야기 듣고 내 입장만 막 내서서 할 때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겠고요. 그래서 이 갈등은 평화적으로 해결을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종의 적대감도 생기고 폭력으로도 이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 노사 갈등은 거의 이쪽에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해결 방법이 잘 해결되지 않아서 적대감도 생기고 폭력도 이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서로 간에 진짜 해지 말을 행동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 딜레마라는 것을 이제 보면은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이 집단 전체는 해가 되는 어떤 상황을 이제 사회적 딜레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시로 이제 페이지 314쪽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스티븐 킹의 소설 실험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무료로 다운을 받게끔 했던 그런 것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게 무료로 다운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는 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중단했다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그 예시로 나오는데요. 요 사례에서는 또 이 사회적 딜레마가 꼭 이렇게 그 갈등을 일으킨 것만 아니라 잘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딜레마 성공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요. 퍼네라 케이스 식당이라는 요 이야기가 책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접근할 때 굉장히 이제 그 성공적인 사례예요. 몇 년 전에 이제 파레라는 케어스라는 식당이 오픈을 했을 때 다른 파리나 식당에서 한 가지 이제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모든 메뉴에는 제한된 가격이 쓰여 있으나 드시는 분들이 이제 소비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만큼만 내고서 가게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CEO 창시자였던 이제 로랄드 사이치는 이게 적절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고 그들이 낼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내는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어떤 비전을 두고 이걸 만들었는데, 네, 이것이 아마 굉장히 손님들도 그렇고 이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거는 좋은 사례점이겠죠. 이제 자발적인 기부 방식으로 운영되고, 적절한 금액을 지불하게 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지가 잘 돼서 이거는 이제 좋은 사례예요. 아마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평택에 갔을 적에, 거기가 무슨 김치찌개가 기본이 3,000원이에요. 저렴하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 사장님이 뭐 기본 3,000원 써놨는데 3,000원을 내고 가도 되고 이제 자기가 이제 내는 거야 쉽게. 카드는 안 받고 현찰로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돈 있으면 3천 원 내고 뭐 5천 원 내고 2천 원 거스르는 사람도 있고 그냥 5천 원 내는 사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먹고 그냥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 꾸준히 오는 거예요. 저렴하니까 3천 원이면은 그 당시에 좀 몇 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넣고서 그냥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이것도 같은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또 해봅니다. 두 번째는 또 이제 약간 이제 성공 사례는 아닌데, 제수의 이제 딜레마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페이지 315쪽에 나와 있는데요. 음, 두 사람이 서로 선택을 모르는 상황, 요거보다는 제가 책에 있는 걸 읽어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한 연구에서 게임의 이름을 월스트리트 게임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월스트리트. 그랬는데 이름을 바꿔봤다 합니다. 커뮤니티 게임으로 바꿨을 적에 사람들의 협동을 선택하는 비율이 33%에서 71%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홍콩에 있는 중국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요, 게임 전에 자기 나라의 이제 중국 문화의 상징, 뭐 중국의 용 같은 거 있죠? 용이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홍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집단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나서 협동적으로 더 이제 이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미국의 상징적으로 볼 때, 미국인데 국기를 이렇게 보여줬더니 굉장히 경쟁에서 이제 성향하는 증가를 보였다고 하네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문화적인 것도 무시 못하죠. 저희들 어디 가서 다른 나라 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애국자가 되시는 거 아시죠? 근데 외국 가서 우리나라 동해물과 그 노래가 나오면 어때요? 괜히 마음이 울컥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우리 한국인이라는 그 자부심이 딱 생깁니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례들이 오늘 차트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 사회적인 딜레마라던가 뭐 갈등, 협력 이런 것들 이야기를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문화적인 상징도 이렇게 자극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기를 본 집단은 경쟁의 성향을 많이 이제 증가시켰다고 하고요. 중국 학생들은 용을 보고 협력하는 증가가 늘었다고 합니다. 저희 나라도 외국 나가서 우연치 않게 우리나라 노래를 딱 들을 적에 길거리에서 어떤 그 들려오는 음악 속에서 우리나라 우리 그 케이팝 나올 적에 굉장히 막 이렇게 기분 으스해지고 어깨 올라가시는 거 아시죠? 이제 그런 얘기가 그 사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과 협력. 갈등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결하고 날 때 원인과 본인을 알아야 되고 또 이렇게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얘기가 나오는데 협력은 무엇일까요? 협력 우리 협상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협상이라는 것은 갈등 상황에서 반대 의견을 이렇게 내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대화의 형식이죠. 그러니까 그 대화의 형식에서 반대냐 아니면 그거를 내가 반대지 않고 이걸 끌어가느냐 이럴 때 양측이 모두 동의하고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게 협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간에도 협상이 잘 돼야지 나라와 나라가 좀 편안하게 이렇게 수입과 수출을 할 수 있는 거겠죠. 협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보다는 우리가 협상 위주로 더 해야 되고요. 또 조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통합적인 해결책이다라고 하면서 용어가 나오는데 각자 서로 다른 관심사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는 어떤 일을 할 때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통합적인 해결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부부의 갈등, 부부가 이혼할 때도 우리가 이제 많은 이야기를 법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혼할 때 그 이혼의 재산 문제나 이런 걸 다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자녀 문제까지 다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관심사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또 가져가는 것도 틀리다고 합니다. 제가 요 이렇게 통합적 해결책에서 부부가 이혼할 때 이제 저도 이제 상담에 하다 보니까 부부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약간 좀 재밌는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재밌는 건 아니지만은 부부가 이혼할 때 서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자기가 이제 중요하다 생각하는 물건을 먼저 챙기고요. 여성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에 유럽여행 같은 데서 좋은 예쁜 어떤 귀한 그릇 샀다 그릇 같은 것도 챙긴답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에 따라서 요거는 약간 좀 통합적 해결책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으면서 저도 이제 한번 살짝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저도 제가 중요시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이거를 먼저 챙길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남편은 또 어떤 걸 챙길까? 이런 거 있잖아. 괜히 이 책을 보다가 보니까 나하고 접목시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 이혼할 때 이렇게 통합적 해결책에서 서로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서 가져가는 게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주변 분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이혼하게 되면 나는 꼭 가져올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보면은 그만큼 그 물건이 본인에게 귀한 거고 굉장히 이제 소중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 들고요. 그래서 통합적인 해결책의 이제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상대방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는 거래요. 그래야지 통합적인 해결책이 나옵니다. 서로 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 것을 존중해주고 그 필요함을 같이 나누고 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을 불신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좋은 일로 서로에게 협상이 잘 되고 할 때 통합적인 해결책 방법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 신뢰도 얻어야 되겠지만은 또
열린 마음으로 서로에게 대화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상대방의 이제 관점을 서로 이제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상대방에게 중요한 것인지, 이 사람이 가진 것이 무엇이 중요한지, 서로가 어떻게 보면 이해의 폭이고 공감의 폭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회심리학이든 뭐 청소년 상담이든 아니면은 문화예술이든 이런 쪽에 모든 것을 보면 다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갈등도 오고 또 이렇게 집단에서 오고 개인에게도 오겠지만은 잘 어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협상이 좀 필요하고요. 거기다 조정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은 통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집단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왔지만 그 와중에 집단에서도 통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고 개인과 개인에서도 통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상대편을 신뢰하고 또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상대편을 바라보고 또 상대편 나보다 타인을 먼저 그 관점에 서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할 때나 어른들이 말할 적에 아유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 번쯤은 그 상대편 입장에 서 봐라. 그러면은 이해가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른들을 볼 때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또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의 그 언어와 이런 것들이 어, 저는 여기서 나온 많은 연구자나 박사들보다 더 박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삶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되었던 모든 것들이 젊은 세대만 꼰대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살아갈 때 필요했던 부분들을 다 아는 거죠.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는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 말에 공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하나를 경험하다 보니까 아직 다는 못했지만은 경험하다 보니까 그게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이제 어머니 세대 또 할머니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귀한 연구자들이었고 박사셨구나. 단지 책으로 이렇게 못 낸 것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선생님들 오늘 이렇게 주장을 여기까지 좀 할 것이고요.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선생님들 과제 두 안 내신 분들 계세요. 좀 서둘러서 우리 선생님들 꼭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또 강권입니다. 6월 9일이면 앞으로 저희가 이제 두 번 만나면은 기말 시험입니다. 그래서 기말 시험 때 지난번에 중간고사를 못 보신 분이 계세요. 이거는 이제 저희끼리만 이제 비밀로 가는 건데요. 학사과정에서 시험을 안 본다는 것은 거의 그냥 그 탈락입니다.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려를 해주셨으니까 기말 때 꼭 오셔서 중간고사하고 기말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중간고사 보시는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똑같습니다. 단답형 5개, 서술형 2개, 이렇게, 3개 이렇게 나올 건데요.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그때 시험 보니까 10분인가 15분 다 끝났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그 시간 내서라도 오셔서 또 제 과목 말고 그 외의 과목도 선생님 다 보셔야 되니까 우리 학교측에서 많이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잊지 마시고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아마 챕터를 다 못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6월 첫째 주 마지막 강의, 6월 2일 날 강의하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궁금사항도 괜찮고,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을 때는 꼭 전화를 주세요, 저한테. 해서 제가 못 받을 때는 거의 이제 상담하고 또 다른 또 강의 나갈 때는 제가 이제 못 받는데, 제가 이렇게 그 전화가 찍혔거나 문자 보면은 꼭 제가 답을 드리고 하니까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꼭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